아무도 다가갈 수 없던 이 황소, 길거리 소년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던 존재, 모두가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화도 미담도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이야기 하나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동시장 새벽 5시 45분, 얇은 눈이 바닥을 덮고 전통시장이 고요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노점 사이로 움직임이 있다. 약 10살로 보이는 한 소년이 맨발로 걷고 있다. 더러운 얼굴, 추위로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는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 사이로 살금살금 다가가 잊혀진 귤 하나를 집어든다. 냄새를 맡아보지만 먹지는 않는다. 그저 간직한다. 시장 상인 한 명이 소년을 발견하고 소리친다. 소년은 놀라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외침이 텅 빈 시장에 울려 퍼지지만 소년은 커다란 눈으로 가만히 서 있다. 두려움이 아닌 혼란스러운 눈빛이다. 그는 듣지 못했다.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소년은 농아자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른다. 몇 달 전 갑자기 나타난 이후로 거리에서 살고 있다. 불교. 사원 뒤에서 골판지를 깔고 잠을 자며 남은 음식을 먹으며 생존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고아원에서 도망쳤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끔찍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 차가운 아침, 소년은 한 냄새를 따라간다. 멸치볶음밥. 그 향기는 그를 평창 외곽의 한 농장으로 이끈다. 나무 울타리를 넘어가자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진다. 사슬에 묶인 거대한 갈색 황소가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황소가 이전 주인을 죽였다고 말한다.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 하지만 소년은 그저 다가간다. 두려움 없이, 소리 없이. 그리고 처음으로 황소가 멈춘다. 소년의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소년이 농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다. 평창의 겨울 아침은 매서웠고 그의 얇은 옷은 거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그의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물리적인 불편함은 그저 하나의 작은 자극에 불과했을 것이다. 농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달아났을 테지만 소년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가 느낀 것은 오직 땅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그를 이상하게도 끌어당겼다. 황소 백두는 농장의 악명 높은 존재였다. 지난달 술에 취한 농부가 그를 괴롭히다가 뿔에 찔려 사망한 후 마을 사람들은 그 황소가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믿게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었다. 사슬에 묶인 채 분노로 가득 찬 잊혀진 존재. 소년은 황소 울타리로 다가갔다. 눈이 내린 흙바닥은 그의 맨발 아래에서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모든 주의는 거대한 생명체에게 향해 있었다. 백두는 처음에 낯선 이의 존재를 느끼고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왔고 뒷발로 흙을 차올렸다. 마을 아이들은 종종 멀리서 돌을 던지며 황소를 괴롭혔다. 백두는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이해의 빛이 있었다. 그때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소년이 울타리에 가까워지자 백두의 광기 어린 움직임이 점차 느려졌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년의 검은 눈동자는 깊은 고독이 있었고 황소의 눈에는 분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읽는 것 같았다. 몇 초 동안 농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바람조차 그들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멈춘 것 같았다. 소년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작고 상처 입은 손이 울타리를 넘어 백두의 코앞에 머물렀다. 모든 논리와 상식을 거스르며 거대한 황소는 머리를 숙이고 소년의 손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백두의 몸이 긴장을 풀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짓는 진정한 미소였을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와 미친 짐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본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아침에 찾은 귤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식량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황소에게 내밀었다. 백두는 조심스럽게 과일을 받아들였고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 말도 소리도 없이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그 광경을 농장, 주택의 희미한 창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연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10년 동안 그녀는 백두가 그녀의 외아들의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상한 소년이 나타나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마을에서는 누구도 백두에게 5m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전문 조련사들도 포기했었다. 그런데 이 작고 더러운 거리에 아이가 어떻게? 뒷뜰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진동에 연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백두가 만족스럽게 내는 소리였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을 때 종종 들었던 소리였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너무 오래되어 그녀는 거의 잊어버렸다. 황소와 소년 사이에 형성된 즉각적인 유대감은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둘 다 세상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인식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아마도 소년의 침묵의 세계는 언어나 소리 없이도 영혼을 보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을지도 모른다. 평창의 하늘이 점차 밝아지면서 소년은 울타리에 앉아 백두의 거대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이해받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집에 온 것 같았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가장 두려운 황소를 길들였다는 소문이 곧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그의 과거의 어둠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결코 원치 않았던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황소와 함께 있었다.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다. 그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첫 번째 햇살이 산 너머로 떠올랐고 그들의 실루엣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았다. 연순 할머니 74세의 외로운 과부는 창문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농장과 황소의 주인이다. 10년 넘게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은둔 생활을 해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쓰라린 아픔을 간직한 채 냉정하고 무자비하며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긴다. 백두는 아들이 가장 아끼던 동물이었는데 아들의 죽음 이후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이 되었다. 소년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황소를 만지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년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소년이 농아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분노는 연민과 뒤섞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문을 열었다. 평창의 겨울 아침은 매섭게 차가웠다. 연수는 낡은 모직 가디건을 단단히 몸에 두르고 뒷문을 열었다. 50년이 넘은 한옥의 나무 계단이 그녀의 발걸음 아래 삐걱거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집으로 불리게 되었다. 담쟁이 넝쿨이 외벽을 타고 올라가고 한때 아름다웠던 정원은 이제 야생풀로 가득 찼다. 야, 너 거기! 연순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었다. 이리 와, 위험해.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백두의 거대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황소는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연순이 지난 3년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평소 같으면 백두에게 5m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무언가 달랐다. 황소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졌다. 들리지 않니? 연순이 물었다. 그때 그녀는 소년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이해와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들을 수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소녀는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를 쫓아냈고 그는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뒤로 물러섰다. 연수는 손을 들어 잠깐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몇 초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그들 사이로 스며들었고 백두는 놀랍게도 평온함을 유지했다. 배고프지? 연순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질문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거의 혼자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소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적대감이 없음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그는 주머니에서 반쯤 으스러진 귤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시장에서 발견한 유일한 음식이었다. 연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작고 더러운 소년이 가진 것이라곤 으스러진 귤 하나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백두와 나누려고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연민이었다. 이리 와라. 그녀는 소년을 향해 손짓했다.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해. 소년은 망설였다. 그의 경험상 어른들의 친절은 종종 함정이었다.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이 그를 설득했다. 더욱이 그는 이상하게도 이 노파에게 끌렸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상실감이 깃들어 있었다. 연수는 소년이 뒤따라오는 소리를 듣자 미소 지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다. 그녀의 손은 오랜 관절염으로 뻣뻣했지만 오늘은 통증이 덜한 것 같았다. 한옥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소년의 장난감들이 있었다. 아들의 방은 그가 떠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연수는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데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목적이 있었다. 수년간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음식 준비를 기억하고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의 눈은 방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식탁 위의 사진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사진, 남자, 여자, 그리고 소년,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어린 소년이 백두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다. 연수는 찌개 그릇과 밥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먹어라. 그녀는 소년에게 손짓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래전에 따뜻한 식사를 잊어버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맛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친절의 행위였다. 그가 거의 잊어버렸던 것. 연수는 소년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부엌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비록 소년이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연수는 소년을 욕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받고 깨끗한 수건을 주었다. 소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따뜻한 물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가 목욕하는 동안 연수는 아들의 오래된 옷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한 번도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작은 티셔츠와 바지를 찾아냈다. 아들이 약 8살 때 입던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여전히 너무 컸지만 소년의 누더기보다는 나았다. 소년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연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때가 씻겨나가자 그의 피부는 놀랍도록 맑았고 그의 머리카락은 까맣게 빛났다. 그러나 그를 가장 변화시킨 것은 그의 얼굴의 표정이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아래에는 희망의 흔적이 있었다. 이름이 뭐니? 연순이 물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소년은 들을 수 없었고 아마도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왔다. 소년에게 건네주며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연순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소년을 가리켰다. 소년은 이해했지만 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이 없니? 연순이 물었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이름 없는 아이, 목소리 없는 아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그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게.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눈이 식탁 위 사진으로 향했다.
가엾진 내 아들의 이름이었어. 네가 그 이름을 가져도 될까? 소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연수는 다시 종이를 가져와 유진이라고 썼다. 그녀는 소년을 가리키며 반복했다. 유진. 소년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읽을 수 있는지 연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합의였다. 오늘부터 그는 유진이 될 것이다. 창문 너머로 그들은 백두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황소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 된 것 같았다. 미친 짐승에서 온순한 반려동물로. 그 아이는 특별해. 연순이 중얼거렸다. 백두조차 그것을 느꼈어. 그날 오후 연수는 유진에게 헛간의 작은 방을 내주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농장 일꾼들이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다.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거리의 생활보다는 훨씬 나았다. 유진은 감사의 표시로 머리를 숙였다. 그런 다음 그는 문 밖으로 나가 백두에게로 돌아갔다. 연수는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 이상한 아이와 위험한 황소의 우정은 기적 같았다. 그날 밤 연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10년 동안 그녀의 꿈은 사고로 가득 차 있었다. 타이어의 비명소리, 충돌하는 소리, 아들의 마지막 숨소리. 그러나 오늘 밤 그녀는 백두와 함께 초원을 달리는 유진을 꿈꾸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녀의 아들이 미소 짓고 있었다. 평창의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유진의 도착으로 시작된 새로운 장이. 연수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조용한 소녀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농장 너머로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곧 소문이 퍼질 것이다. 광기의 황소가 길들여졌다는 소문이.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소년에 의해서라는 것이. 소문은 결국 평창을 넘어 서울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을 사람들 중에는 유진의 과거에 관한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유진이라 이름 붙여진 소녀는 이제 연순의 농장에서 임시로 살게 되었다. 그는 말하지 않고 듣지 않지만 빠르게 제스처와 표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마구간을 청소하고 농작물을 돌보는 것을 돕고 무엇보다도 백두 황소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동물은 완전히 변했다. 분노로 소변을 보는 것을 멈추고 제대로 먹고 평온하게 잠을 잔다. 하지만 유진이 곁에 있을 때만 그렇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소녀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서울에서 미디어까지 나타났다. TV 프로듀서가 기적의 소년을 촬영하고 싶어 한다. 연수는 거절한다. 하지만 그가 도망쳐 나온 고아원은 그 소식을 보고 그를 찾기로 결심한다.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싱그러운 봄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겨울의 마지막 서리가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있었다. 연순의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2달 전만 해도 황폐하고 우울했던 곳이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일찍 일어나 마구간 청소를 시작했다. 10살 소년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 일을 즐기는 것 같았다. 백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행복했다. 황소는 완전히 달라진 동물이 되었다. 한때 미친 짐승으로 알려졌던 백두는 이제 온순하고 순종적이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조건이 있었다. 유진이 근처에 있어야만 했다. 소년이 농장을 떠날 때마다 백두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울타리를 향해 돌진하고 소리를 지르며 옛 성질을 드러냈다. 연수는 부엌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수년간 거의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유진의 도착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의 기념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집이 되었다. 유진아, 아침 먹으러 와.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소녀는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느낀 것처럼. 그는 손을 흔들고 밝게 미소 지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자신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했다. 연수는 기본적인 수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유진은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기본적이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충분했다. 아침 식사 후 유진은 백두와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소녀는 황소의 목에 밧줄을 묶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순히 걸었고 백두는 충성스럽게 따라왔다. 그들은 종종 농장 근처의 초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유진은 잔디에 앉아 백두의 거대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그날 오후 낯선 차가 농장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의 SUV였고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차에서 3명의 사람이 내렸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남자, 카메라를 든 여자, 그리고 비싼 구두를 신은 또 다른 남자. 연수는 불안함을 느끼며 문으로 나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는 활짝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박정우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농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당신의 특별한 손님에 대해서요. 연순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농아인 소년과 길들일 수 없는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박정우가 말했다. 요리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적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소년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카메라를 든 여자가 농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려 백두와 유진이 있는 들판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촬영하지 마세요. 연순이 소리쳤다. 허락 없이 내 사유지에서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건 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연순 씨. 박정우가 계속했다. 그 소녀는 유명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당신도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뷰, 광고, 계약. 그 아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연순이 분노하며 말했다. 그는 고통받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 평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카메라맨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백두가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 황소는 머리를 들고 콧구멍을 벌렸다. 낮은 울음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올라왔다. 유진은 즉시 상황을 감지했다. 그는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낯선 사람들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봐요. 카메라맨이 흥분해서 외쳤다. 그가 동물과 소통하는 방식이 보이세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연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그들은 물러났다. 하지만 박정우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우리는 돌아올 겁니다, 연순 씨.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들이 떠나자 연수는 유진에게로 서둘러 갔다. 그녀는 소년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괜찮아? 라고 수화로 표현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으로 물었다. 연수는 한숨을 쉬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저 너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지. 그날 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나왔다. 평창의 미스터리 소년, 지역 주민들은 농아인, 소년이 위험한 황소를 길들였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기자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연수는 그들 모두를 돌려보냈지만 이야기는 이미 확산되고 있었다. 사진사들은 담장 너머로 사진을 찍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농장 근처에 모였다. 유진은 모든 관심에 당황했다. 그는 이제 마구간에서만 백두와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그의 민감한 본성은 주변의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밤에 그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연수는 가끔 그가 잠에서 깨어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가슴 아픈 소리였다. 일주일 후 다른 종류의 방문객이 도착했다. 공식적인 서류가 가득한 서류 가방을 든 여자와 제복을 입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연순 씨, 여자가 말했다. 저는 민지영입니다. 해바라기 고아원의 원장입니다. 우리는 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연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에는 그런 이름의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봤습니다. 민지영이 계속했다. 그 묘사가 일치합니다. 태현은 약 6개월 전에 고아원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화재 사고 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연순 씨 미성년자를 은폐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그 소년이 여기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야 합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았다. 그녀는 유진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법을 어길 수도 없었다. 그는 잠시 여기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모든 미디어의 관심 때문에 그는 떠났습니다. 어제 아침에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민지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들어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영장 없이는 안 됩니다. 연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연순 씨, 우리는 그저 소년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고아원은 그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그렇게 잘 돌봤나요? 연순이 물었다. 그가 왜 도망쳤을까요? 왜 그는 말을 하지 않나요? 왜 그의 등에는 흉터가 있나요? 민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순이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너무 많이 말했다. 내일 영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그때까지 그 소년이 돌아오면 즉시 우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들이 떠나자 연수는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녀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유진은 백두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연순이 속삭였다. 그녀는 소년을 품에 안았다. 그들이 널 데려갈 수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유진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 가야 해? 라고 물었다. 연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안 돼.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연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유진을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백두도. 그들은 이미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다. 강 변호사, 서울에서 일하는 유명한 아동권리 변호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건 복잡한 상황이네요, 연순 씨, 강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 소년이 고아원에서 학대를 받았다면 우리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연순이 물었다. 흉터의 사진, 목격자 증언, 병원 기록, 무엇이든 학대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연수는 생각에 잠겼다. 유진의 등에는 분명 흉터가 있었다. 좁고 긴 흉터, 마치 벨트나 막대기로 맞은 것 같은. 그리고 그녀는 소년이 해바라기 고아원 로고가 있는 박스를 볼 때마다 공포에 떠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간이 얼마나 있죠? 그녀가 물었다. 많지 않아요. 강 변호사가 인정했다. 그들이 내일 영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년을 찾으면 법적으로 그를 데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연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유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그를 포기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한번 잃게 될 것이다. 도와주세요. 강 변호사님, 그녀가 간청했다. 제게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비하세요, 연순 씨.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연수는 유진에게로 갔다. 소녀는 백두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은 생기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가진 소년이었다. 유진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그녀를 보자 그녀는 함께라고 수화했다.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백두의 코를 쓰다듬고 그런 다음 연순에게 걸어왔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아 꼭 잡았다. 마을 너머로 구름이 모이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연순의 농장에서 일시적인 평화가 맴돌았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고아원 직원들이 나타나 유진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요구한다. 그들은 그가 기숙사 화재 이후 사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장의 눈빛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 연수는 의심스러워하며 조사를 시작한다. 그녀는 소년의 등에 이상한 흉터들을 발견한다. 그는 고아원 로고가 있는 물품 상자를 볼 때마다 움츠러든다.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발견한다.
유진은 고아원의 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화재는 아마도 절망 속에서 그 자신이 일으킨 것일지도 모른다. 비가 평창의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순의 불안한 생각과 어우러졌다. 영장을 가지고 오겠다는 경찰의 약속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짧은 평화가 그녀를 안심시키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연수는 거실 창문 옆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백두와 함께 헛간에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매일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특히 민지영 원장이 방문한 이후로 연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저는 해바라기 고아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에 대한 이전 불만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다. 흥미로운 정보를 몇 가지 발견했어요. 지난 3년간 3번의 공식 조사가 있었지만 모두 결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죠. 화재에 대해서는요? 연순이 물었다. 6개월 전 남자 기숙사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지만 일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밤에 감독 중이던 직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직원의 이름은요? 박상철입니다. 40대 중반 10년 동안 고아원에서 근무했어요. 그는 잠깐만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방금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박상철은 화재 이후 휴가를 냈고 이후 사직했습니다.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연순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그에 대해 더 찾아보세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연순 씨 소년의 흉터 사진을 찍으세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연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헛간으로 향했다. 유진은 백두에게 빗질을 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미소 지었다. 그의 웃는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유진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이야기하자라고 수화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았다. 연수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왔다. 지난 몇 주 동안 유진은 간단한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었지만 그들에게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종이에 해바라기 고아원 로고를 그렸다. 유진의 눈이 즉시 커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알아. 연순이 종이에 썼다. 무서워.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 말해줘. 유진은 연필을 들었다가 놓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연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안전해라고 수화했다. 여기서는 안전해. 몇 분 동안 유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그는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읽을 수 있었다. 나쁜 사람, 밤에 온다. 연순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누구? 그녀가 물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런 다음 그는 한 남자의 얼굴을 그렸다. 단순하지만 뚜렷한 특징을 가진 넓은 이마, 가는 눈, 두꺼운 콧수염. 박상철, 연순이 속삭였다. 유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너를 다치게 했니? 연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종이에 질문을 썼다. 유진은 천천히 티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는 등을 보여주었다. 연수는 이미 흉터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늘고 긴 흉터들이 그의 등 전체에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오래된 것이었고 일부는 더 새로운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가죽 벨트나 막대기로 그를 반복적으로 때린 것 같았다. 연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이미지가 흐릿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다. 화재에 대해 기억하니? 그녀가 물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종이를 집어들었다. 내가 했어. 그가 썼다. 실수. 도망가고 싶었어. 어떻게? 연순이 물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런 다음 그는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문장은 단순했지만 이야기는 명확했다. 박상철은 그날 밤 당직이었다. 그는 술을 마셨고 평소보다 더 폭력적이었다. 그는 유진을 골랐다. 그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유진이 저항했다. 그는 탁자 위에 촛불을 잡아 박상철을 밀쳐냈다. 촛불이 커튼에 떨어졌고 불이 빠르게 번졌다. 혼란 속에서 유진은 도망쳤다. 내 잘못이야, 유진이 썼다. 다른 아이들, 아니야, 연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수화했다. 그가 나쁜 사람이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연수는 그의 흐느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품에 안았고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연순이 물었다. 다른 아이들도 다쳤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많은 아이들이라고 썼다. 특히 말 못하는 아이들. 연순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박상철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노렸다. 말할 수 없거나 들을 수 없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아이들, 괴물 같은 인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소년의 증언과 흉터 사진이요. 그리고 박상철이라는 이름의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있습니다. 좋아요, 강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연순 씨,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아원 원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혐의가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목격자들. 이상적으로는 박상철 자신의 자백이 있으면 좋겠군요.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쳤고 오후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있죠?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강 변호사가 인정했다. 그들이 내일 영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연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유진을 위해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단지 시골의 외로운 노파였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인맥도 정치적 연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지역 신문사에 전화했다. 젊은 기자 김지원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몇 달 동안 해바라기 고아원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있습니다. 연순이 말했다. 하지만 제 신원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도요? 물론이죠. 김지원이 동의했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지원이 농장에 도착했다. 그는 연순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젊었다. 아마도 30대 초반.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유진의 흉터 사진, 그의 메모, 강 변호사가 발견한 정보. 김지원은 자세한 메모를 했다. 이건 폭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아원에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연순이 물었다. 김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더 많은 목격자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아이들, 이전 직원들, 아무나 이 혐의를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때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낯선 사람을 보고 멈춰섰다. 김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연수는 친구라고 수화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유진아, 연순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종이에 질문을 썼다. 고아원에 너처럼 상처받은 다른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니?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3명의 이름을 썼다. 민수, 지호, 혜운. 김지원이 흥분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다음 잠시 멈추고 다시 종이를 집어들었다. 혜운이는 여기 있어. 그가 썼다. 평창에 입양됐어. 연순과 김지원이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어디에? 연순이 물었다. 꽃집. 유진이 썼다. 시장 근처. 김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찾아봐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연순이 경고했다. 고아원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김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가 떠난 후
연수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그녀가 물었다. 유진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단력이 혼합되어 있었다. 그는 종이에 한 문장을 썼다. 더 이상 숨지 않을래. 연수는 그를 꼭 안았다.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싸울 거야. 마을 너머로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수는 그것이 해바라기 고아원의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날이 되기를 기도했다. 소문이 퍼진다. 사람들이 답을 요구한다. 농장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의 표적이 된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밤에 마구간에 침입한다. 다음 날 아침 백두는 피를 흘리고 있다. 부상당했다. 누군가 그를 죽이려 했다. 유진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소리 없이 운다. 떨린다. 몸으로 소리친다. 낡은 청아 약초로 백두를 살리려 한다. 마을은 무시한다. 연수는 소년이 마치 그의 고통을 흡수하려는 듯이 황소 위에 누워 피와 진흙으로 뒤덮인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한다. 평창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연순의 농장 위에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다. 김지원이 떠난 지 이틀 후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해바라기 고아원 학대 혐의 조사 중. 그것은 유진의 이름이나 사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학대받은 고아와 광기의 황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바라기 고아원의 민지영 원장은 즉각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현지 TV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불행한 아이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태연은 인지장애가 있으며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분노했다. 그들은 유진의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가 연순에게 전화로 말했다. 전형적인 전략이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농장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단순히 구경꾼이었고 다른 일부는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이었다. 연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일부는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유진은 모든 관심에 압도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백두와 함께 마구간에서 보냈다. 거기서만 그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황소는 이상하게도 모든 혼란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보호적이 되었으며 낯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했다. 이것이 끝날까? 연수는 한밤중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 창문에 서서 달빛이 비치는 마구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진과 백두가 그곳에서 함께 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녀는 다른 곳에서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연수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마구간이 불타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녀가 달려갔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는 깨어났을 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새벽녘, 그녀는 창문을 통해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한 그림자가 마구간으로 슬며시 움직이고 있었다. 연수는 즉시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거기 누구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마구간으로 서둘러 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백두는 흥분해 있었고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황소 옆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잠옷 셔츠로 상처를 누르고 있었다. 오 하느님, 연순이 숨을 헐떡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유진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의 모든 주의는 백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황소의 피와 섞였다. 연수는 즉시 행동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수의사에게 전화했다. 최 선생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누군가가 백두를 칼로 찔렀어요. 지금 갈게요. 최 수의사가 말했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요? 모르겠어요. 연순이 울며 말했다.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이제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도움이 오고 있어, 유진아, 연순이 말했다.
그녀는 소년 옆에 무릎을 꿇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깊은 찌른 상처였다. 아마도 칼이나 가위로 인한 것으로 보였다. 다행히도 그것은 치명적인 곳에 위치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처였다. 연수는 창고에서 더 많은 청아 깨끗한 물을 가져왔다. 그녀와 유진은 함께 상처를 씻고 임시붕대로 감쌌다. 백두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간간히 낮은 소리로 울었지만 유진의 손길 아래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1시간 후 최 수의사가 도착했다. 그는 그의 가방을 들고 마구간으로 서둘러 갔다. 이런, 그가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연순이 말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확실해요. 최 수의사는 백두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 그런 다음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꿰맸다. 유진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순간도 황소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운이 좋았어요. 최 수의사가 마침내 말했다.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내장이 손상되었을 거예요. 괜찮아질까요? 연순이 물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최 수의사가 대답했다. 그는 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좋은 간호사가 있군요. 유진은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소녀는 약하게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최 수의사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남겨주었다.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라도 있으면 즉시 전화하세요. 그가 떠난 후 연수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네가 쉬어야 할 시간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백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연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담요와 베개를 가져와 마구간 구석에 작은 침대를 만들었다. 최소한 여기서 쉬어 그녀가 제안했다. 유진은 망설였지만 마침내 동의했다. 그는 백두의 코를 쓰다듬고 그런 다음 즉석 침대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황소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연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경찰에 전화했다. 2명의 경찰관이 1시간 후에 도착했다. 증거가 있나요? 그들이 물었다. 아니요, 연순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고의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침입해서 우리 황소를 칼로 찔렀어요. 경찰관들은 마구간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연수는 김지원에게 전화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가 백두를 공격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지원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연순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이 고아원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아마도 우리를 위협하려는 시도일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지원이 말했다. 저는 혜운이를 찾았습니다. 유진이 언급한 소녀요. 그녀는 시장 근처 꽃집의 주인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녀의 양어머니는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박상철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군요. 연순이 말했다. 네, 하지만 민지영은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력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기부자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스캔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원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박상철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핵심입니다. 그의 자백이 있으면 민지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연수는 마구간에서 유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소녀는 지쳐 보였다. 그의 눈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탈진으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백두 곁을 지키고 있었다. 황소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그는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지만 때때로 깨어나 유진을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소년이 그의 코를 쓰다듬자 그는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연수는 유진이 황소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이상한 광경이었다. 말할 수 없는 소년이 듣지 못하는 동물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작은 접시에 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지만 거의 먹지 않았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백두를 돌보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마구간에 내려앉았다. 연수는 등불을 켜고 유진에게 더 많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집에 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결단력으로 빛났다. 연순이 문 쪽으로 걸어갈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본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조였다. 유진은 백두의 거대한 머리 옆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황소의 목을 부드럽게 안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어둠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연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한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가 말했다. 나는 유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연순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연순 씨.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연순이 말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연수는 마구간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깨어 있었고 백두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황소는 여전히 약했지만 더 나아 보였다. 유진아, 연순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년이 그녀를 보자 그녀는 가족이라고 수화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백두를 쓰다듬고 그런 다음 연순에게 달려갔다. 그의 작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소리 없는 포옹이었지만 그의 감정은 강렬하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며 마구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연수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기를 기도했다. 유진과 백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 연수는 고아원을 고발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언론을 찾아가고 증거를 제출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부패해 있고 서류들은 사라진다. 한 기자가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만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더 충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때 유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는 스스로 고아원으로 몰래 돌아가 연순이 준 숨겨진 카메라를 가지고 간다. 말을 하지 않는 소년이 자신과 같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한 것이다. 영상은 충격적이다. 바이럴이 된다. 백두를 향한 공격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황소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마을의 소문은 더욱 커졌고 농장, 주변에는 끊임없이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연수는 문 앞에 사유지,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강 변호사는 해바라기 고아원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지만 절차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묻어버리려고 해요. 그가 연순에게 전화로 말했다. 민지영은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역 정치인들, 부유한 기부자들. 그들 모두 이 스캔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연수는 분노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강 변호사가 확신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진의 증언과 혜운의 증언은 좋지만 그들은 단지 아이들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아이들의 말을 쉽게 무시해요. 특히 유진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더욱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인 증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강 변호사가 말했다. 전 직원이라든지 또는 학대의 물리적 증거요. 또는 이상적으로는 박상철 자신의 자백이요. 그날 저녁 김지원이 농장을 방문했다. 그는 흥분해 보였다. 제가 박상철을 찾았어요. 그가 연순에 부엌에 앉아 말했다. 그는 원주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약 1시간 거리예요.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를 만나봤나요? 김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내일 그를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물론 그가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조심하세요. 연순이 경고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김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함께 갈 거예요. 그는 전직 경찰이에요. 유진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으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김지원이 다시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상철이 도망쳤어요. 그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 갔는데 그의 상사가 말하길 그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직했대요.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연순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경고한 게 분명해요. 그런 것 같아요. 김지원이 동의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정보원들이 그를 찾고 있어요. 그날 오후 연수는 현관에서 공식적인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은 법원 소환장이었다. 해바라기 고아원이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명예훼손과 사기죄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해요. 강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수는 여전히 걱정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유진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소년이 안전하기를 원했다. 영구적으로. 그녀는 유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에 썼고 손짓을 사용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으려고 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는 연필을 집어들고 썼다. 내가 도울 수 있어? 연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유진을 이 싸움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 그날 밤 연수는 김지원과 강 변호사와 함께 부엌에 앉아 전략을 논의했다.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한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있었다. 우리가 고아원 내부에 누군가를 심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김지원이 제안했다. 숨겨진 카메라나 녹음기를 가진 사람이요. 불가능해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지금 극도로 조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직원으로는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마구간에서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들의 논의에 귀를 기울이려는 듯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았다. 물론 그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내 김지원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민지영은 이미 지역 신문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 기사를 철회하려고 해요. 제 편집장은 더 강력한 증거 없이는 후속 기사를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연수는 좌절감에 테이블을 쳤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죠?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는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일어나 연순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몇 주 동안 그녀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기본적인 작동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앱을 열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런 다음 자신을 가리켰다. 연수는 처음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다음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다. 아니, 유진아, 그녀가 말했다. 너무 위험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고 썼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를 알아볼 거야. 나는 들어갈 수 있어. 김지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가 고아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연순이 속삭였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미친 소리예요. 강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들이 그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김지원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를 알아볼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가 농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그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그의 앞에서 말하는 것에 덜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연순이 주장했다. 그는 단지 아이일 뿐이에요. 유진은 다시 종이에 썼다.
내가 해야 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방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마침내 강 변호사가 말했다. 결정은 유진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연순 씨, 그의 보호자로서요. 연순은 유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강한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김지원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에게 작은 숨겨진 카메라를 줄 것이다. 그의 재킷 단추에 위장된 것이다. 그는 고아원 근처에서 배회할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근처에 있을 거예요. 김지원이 약속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즉시 개입할 거예요. 연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유진의 눈에서 결심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언제요? 그녀가 물었다. 내일, 김지원이 말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들이 더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연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했다. 유진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들이 그를 붙잡고 다시는 놓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녀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새벽녘 그녀는 마구간으로 가서 백두를 확인했다. 황소는 회복 중이었고 이제 더 강해 보였다. 유진은 그의 옆에서 자고 있었다. 작은 몸이 거대한 동물에 기대어 있었다. 연수는 소년을 부드럽게 깨웠다. 오늘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준비됐어? 라고 수화했다. 유진은 눈을 비비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심한 것 같았다. 아침 식사 후 김지원이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는 유진에게 작은 카메라가 있는 새 재킷을 주었다. 그것은 버튼처럼 보였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작동해 김지원이 제스처로 설명했다. 그는 유진에게 버튼을 2번 눌러 녹화를 시작하고 멈추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빠르게 배웠다. 그는 장비를 시험해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연수는 불안으로 가득 찬 채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유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이것이 해바라기 고아원의 학대를 폭로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김지원이 연순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잘 돌볼 거예요. 제 친구가 차에서 지켜볼 거고 다른 한 명은 근처 카페에 있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즉시 개입할 거예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유진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꼭 안았다. 조심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사랑해 라고 수화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걱정 마 라고 손짓했다. 그런 다음 그는 백두에게로 가서 작별 인사를 했다. 황소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 김지원과 유진이 차에 타고 떠났을 때 연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희망도 있었다. 유진은 용감했다. 그는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기도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하늘에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신들에게 유진을 지켜달라고 간청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연수는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다. 그녀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창밖을 내다보고 시계를 확인했다. 마침내 오후 늦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것은 김지원이었다. 우리가 그를 데리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괜찮아요. 그리고 연순 씨, 그가 해냈어요.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를 얻었어요. 연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후 김지원의 차가 농장에 도착했다. 유진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연순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다.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김지원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어요. 유진은 박상철과 민지영 사이의 대화를 포착했어요. 그들은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민지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연순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바로 편집실로 가요. 김지원이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밤 뉴스에 내보낼 거예요. 내일까지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는 해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들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한다. 시위가 일어난다. 고아원은 폐쇄된다. 직원은 체포된다. 하지만 유진은 사라진다. 며칠 동안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한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 연수는 절망에 빠져 농장으로 돌아온다. 그곳에서 그녀는 백두가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한다. 마치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 짖는다. 그녀는 황소를 풀어주고 백두는 그녀의 아들이 놀곤 했던 꽃밭으로 달려간다. 거기 벚꽃나무 아래 유진이 누워있다. 약하게 숨을 쉬고 있다. 지쳤지만 미소 짓고 있다. 그의 손에는 그림과 기호로 쓰여진 편지가 있다. 그는 처음으로 말하지 않고도 들어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유진의 비디오가 방송된 지 하루 만에 해바라기 고아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아이들을 보호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유진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침묵을 깬 소년이라는 캡션과 함께.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모든 주요 방송국과 신문이 해바라기 고아원의 학대 사건을 다루었다. 박상철의 사진이 공개되었고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다. 연순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들, 활동가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유진이었다. 소녀는 영웅이 되었다. 그의 용기는 전국을 감동시켰다.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 변호사는 흥분해서 전화했다.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가 말했다. 경찰이 해바라기 고아원을 급습했고 모든 기록을 압수했어요. 민지영은 구금되었고 박상철은 여전히 도망 중이지만 그들이 곧 그를 찾을 거예요. 아이들은요? 연순이 물었다. 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어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다. 더 나은 곳으로요. 그리고 연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진의 입양 신청이 빠른 트랙에 올라갔어요. 이 모든 관심 덕분에 절차가 가속화되었어요. 몇 주 안에 그는 법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될 거예요.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백두가 있는 마구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연수는 걱정하지 않았다. 유진은 종종 혼자 시간을 보내러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마도 근처 숲이나 가을가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농장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소년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고 그녀는 유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언제 사라졌나요? 그들이 물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연순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는 그를 봤어요. 그는 아침을 먹고 백두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로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경찰관들은 메모를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말했다. 그를 찾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모든 관심에 압도되어 잠시 혼자 있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연순의 가슴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유진을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한 아들을 잃었다. 그녀는 또 다른 아들을 잃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색팀이 조직되었다. 마을 사람들, 경찰, 심지어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까지 평창 주변 지역을 수색했다. 그들은 숲 들판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김지원이 도착했다. 어떤 단서라도 있나요? 그가 물었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요. 그는 그냥 사라졌어요. 그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했나요? 어디 갈 계획이라든지. 아니요. 연순이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사소통은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김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도망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박상철이 그를 찾으러 올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연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백두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황소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백두가 마구간에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크게 울부짖으며 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연순이 갑자기 말했다. 그는 유진과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그녀는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백두는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넓게 뜨여 있었고 그의 콧구멍은 벌어져 있었다. 연수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황소의 사슬을 풀었다. 연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김지원이 소리쳤다. 그를 따라가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유진을 찾아갈 거예요. 백두는 자유롭게 되자마자 마구간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공기를 맡았다. 그런 다음 그는 언덕 위에 작은 꽃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연순과 김지원은 황소를 따라 달렸다. 그들은 숨이 가빴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백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를 향해 곧장 달렸다. 꽃밭은 연순의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이었다. 그것은 농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오래된 벚꽃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봄에는 그곳은 분홍색 꽃으로 뒤덮였다. 지금은 초여름이었고 꽃잎은 대부분 떨어졌지만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백두는 가장 큰 벚꽃나무 아래에서 멈추었다. 그는 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코로 쿡쿡 찔렀다. 연순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유진이 거기 누워 있었다. 나무 아래 잔디 위에.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유진아, 그녀가 외쳤다.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유진아, 일어나.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순이 그의 맥박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약하지만 꾸준한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김지원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그는 탈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연수는 유진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냈다. 그의 몸은 뜨거웠다. 그는 열이 있었다. 백두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그의 거대한 머리는 소년의 위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는 마치 유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연순이 유진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었다. 접혀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그림과 기호로 된 편지였다. 유진은 아직 글을 유창하게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사용했다. 그림은 단순했지만 강렬했다. 연순, 백두, 그리고 유진,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종이 아래쪽에 유진은 몇 개의 단어를 써 내려갔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연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작은 소녀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유진을 들것에 실었다. 그들은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그는 괜찮을까요? 연순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탈진과 탈수입니다. 한 구급대원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열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강해 보입니다. 그는 회복할 거예요. 연수는 들것 옆에서 걸었다.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이 구급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백두를 돌아보았다. 황소는 여전히 벚꽃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의 커다란 눈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마워, 백두.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그를 찾았구나. 병원에서 의사들은 유진을 철저히 검사했다. 그들의 진단은 구급대원들의 진단과 일치했다. 극도의 탈진, 탈수, 그리고 열. 그의 몸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연순에게 말했다. 많은 휴식과 돌봄이요. 연순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유진의 손을 잡았다. 소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더 규칙적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색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다 괜찮을 거야, 유진아.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너는 안전해. 그리고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방 밖에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해바라기 고아원 스캔들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민지영은 체포되었고 박상철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유진은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이 병원 방 안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연순에게 세상의 나머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소년,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그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저녁이 오고 병원 창문을 통해 마지막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 빛은 유진의 얼굴에 황금빛 광채를 드리웠다. 천천히 그의 눈이 떨렸고 그런 다음 열렸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잠시 동안. 그런 다음 그는 연순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유진아, 연순이 속삭였다. 그녀는 사랑해라고 수화했다. 유진은 약하게 손을 들어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했다. 바깥에서 새가 노래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과 연순에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살아남지만 떠나기로 결심한다. 상징이 되거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떠나기 전 그는 백두를 산속에 풀어주고 연순에게 봉투를 남긴다. 안에는 새 인물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다. 노부인, 황소, 그리고 미소 짓는 소년. 수년 후 연수는 농장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유지한다. 유진의 이야기는 한 세대에 영감을 준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부산에 산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해외에서 입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봄 벚꽃나무가 있는 들판에는 누군가가 어린 시절의 향기가 나는 완벽한 귤 하나를 남긴다. 유진이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의사들은 그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그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그의 건강은 빠르게 개선되었다. 연수는 기뻐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집이 될 곳으로. 평창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여전히 같은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깊은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백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소는 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울타리로 달려왔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백두는 기쁨으로 울부짖었다. 소년은 울타리로 달려가 황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백두의 눈에는 마치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다. 그는 너를 그리워했어. 연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리워했어 라고 수화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도라고 손짓했다. 다음 며칠 동안 생활은 평화로웠다. 연수는 유진의 입양 절차를 마무리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고 최종 승인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곧 유진은 법적으로 그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해바라기 고아원 스캔들은 계속해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민지영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박상철은 마침내 중국 국경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다른 고아원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고아원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다. 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침묵의 영웅이 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문 잡지들이 그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유진은 모든 관심에 불편해했다. 그는 카메라와 기자들을 피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소년이 되고 싶었다. 영웅이 아니라. 어느 저녁 유진과 연순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년은 그의 새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는 이제 한글을 더 잘 읽고 쓸 수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썼고 그것을 연순에게 건넸다. 나는 떠나야 해. 그가 썼다. 연순의 심장이 멈췄다. 무슨 말이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유진은 다시 썼다.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올 거야. 그들은 당신을 괴롭힐 거야. 그들은 백두를 괴롭힐 거야.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어디로 가겠니? 연순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네오는 내 아들이야.
유진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는 썼다. 항상 당신의 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새 출발이 필요해.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연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유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여기 있는 한 그는 결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어디로 갈 생각이니?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유진은 썼다. 부산에 한 학교가 있어요. 농아인 아이들을 위한. 제가 조사했어요. 그들은 저를 받아줄 수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비슷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너를 다시 볼 수 없을까? 연순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썼다. 당분간은 안 돼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잊혀졌을 때 제가 돌아올게요. 연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유진을 품에 안았다. 이해해. 그녀가 속삭였다. 너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이해해. 다음 며칠은 준비로 바빴다. 연수는 부산의 학교에 연락했다. 그녀는 유진의 등록을 확인했고 그의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불했다.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사주었다. 새 옷, 책, 학용품. 떠나기 전날 밤 유진은 백두와 함께 마구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황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백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유진이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를 따라갔다. 새벽녘 유진은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는 그의 작은 가방을 챙겼다. 그런 다음 그는 백두가 있는 마구간으로 갔다. 황소는 이미 깨어 있었고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백두의 사슬을 풀었다. 처음에 황소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이 문을 열자 백두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함께 언덕을 올라갔다. 소년과 황소. 그들은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넓은 초원과 깊은 숲이 있었다. 유진은 백두에게 이곳이 그의 새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더 이상 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멈추었다. 그는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황소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핥았다. 작별 인사로. 유진은 마지막으로 한번 백두를 꼭 안았다. 그런 다음 그는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백두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아플 것이다.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봉투 하나를 부엌 테이블에 남겼다. 그는 연순의 이름을 그 위에 썼다. 다음 그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집어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연순이 깨어났다. 그녀는 즉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유진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비어 있었다. 그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그것도 비어 있었다. 백두도 사라졌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그림이 있었다. 유진이 그린. 그것은 세 인물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노부인, 황소, 그리고 소년. 그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연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그녀는 유진을 그리워할 것이다, 매일.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 출발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행복하기를 원했다. 수년이 흘렀다. 해바라기 고아원 스캔들은 점차 잊혀졌다. 민지영과 박상철은 모두 감옥에 갔다. 고아원 시스템은 개혁되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고 더 많은 감독이 있었다. 연수는 농장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변모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과 지역사회의 기부금으로 오래된 헛간을 개조했다. 그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특히 농아인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 사랑, 이해를 제공했다. 유진의 이야기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연수는 종종 아이들에게 황소와 친구가 된 농아인 소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용기, 친절, 결단력에 대해 가르쳤다. 백두는 결코 농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연수는 멀리 산에서
황소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랐다. 자유롭게. 유진에 대해서는 그녀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종종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부산의 학교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들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부산에 산다고 말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농아인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미국 가족에게 입양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서울에 있다고 말했다. 아동 권리를 위한 활동가로 일한다고. 연수는 이 모든 소문을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유진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약속했듯이. 그리고 매년 봄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그녀는 언덕 위에 큰 벚꽃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매년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완벽한 귤 하나를 발견했다. 아직 신선하고 어린 시절의 향기가 나는. 그녀는 그것이 유진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괜찮다는 것을, 그가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평창의 구릉에 해가 지면서 연수는 농장 현관에 앉아 그녀의 아이들, 그녀가 보살피는 모든 고아들, 이 마당에서 놀고 웃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멀리 산의 에코에서 그녀는 황소의 울음소리와 아마도 소년의 침묵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던 아이.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깊이, 조용히,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세상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소통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감싸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